실전 문제 연습반입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이제 모의고사들이라든지 또는 기출 문제에서 변형돼서 만들었었던 것들 위주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다 나오지는 않고요. 초기 이제 냈었던 거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10년 차가 넘었다 보니까 그 전에 냈던 약간 좀 시효가 넘어갔던 문제들은 삭제를 하고 최근 유형에 맞거나 최근에 필요한 개념들 위주로 선별돼서 들어간 이제 내용들입니다. 우선 2주차까지는 지금 봤다시피 고전 사약 이론 파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전 사약 이론이라고 이름을 달았지만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학자들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학자 중에서 이제 앞에 고전이 붙어 있죠. 이 고전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학자들이나 지금 이제 1900년대 20세기 이후의 학자들보다는 그 이전의 학자들 위주로 또는 20세기를 살짝 걸쳐 있는 학자들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기전은 1주, 2주차에서 그 2주간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뭐 7, 8주 강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제 1단계씩 확정이 돼 있는 때가 있는 게 이제 우리 사회조사 방법론 시절에 또 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쪽 이제 학자 이론은 이제 두 개가 고정적으로 지금 4년 동안 계속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우선 하나 내시고 또 하나 누구 내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르켐이나 베버나 이제 메인이 되는 학자는 머튼이나 이렇게 놓고 나머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학자들의 하나를 찾는데, 가끔 이게 어디로 뻗어나가냐면 현대사회학 학자로 나왔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후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기타 영역에서 이제 따로 다루게 되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때 이제 그런 사회학자들 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보시면 꽁트입니다. 이 엔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 보시기 전에 또 수업 주시기 전에 당연히 풀어오시면 됩니다. 풀어오시면 되고 뒤에 이제 약식으로 된 답변이 있죠. 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답 너머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용 연습, 내용 분석.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내용들에서 지문에서 또 다른 가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B컷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문제로 다룰 수가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에서 빈칸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고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이 학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정리를 했어 라고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거나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교재를 찾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정리하시면은 사회문화 공부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이제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들을 보면서 답을 찾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들이 아다시피 교재를 넘어서 있는 120%를 기조를 냈었기 때문에 교재 없는 내용도 조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매저지해야 하는 단계가 지금 실전 문제 단계, 7, 8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넓힌다라기보다는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은 내용에 한해서 내가 이것을 확정 짓자라는 것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꽁트. 자, 꽁트에 대한 내용을 뭐 정리한다 이거 아니에요. 답 찾기를 볼 거예요. 꽁트는 이렇게 이름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이름이 제시가 돼서 다이렉트로 나오고 상황에 따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회학적 값은, 문화인류학적 값은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꽁트는 냈다라는 것은 꽁트를 기저로 내는데 사람 이름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약간 쓰는데 쓰기 애매한 문제가 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학자 갑은 이렇게 되면 정말 기초적 개념 안에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 사회학자 갑이라고 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학자와의 비교해서 혼동할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철저하게 꽁트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줘라 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운표들 이렇게 있는데, 이 다운표들이 나왔을 때는 이것과 관련돼서 낼 거야. 사회학을 어떻게 명명하였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회학을 어떻게 정의되었지, 어떻게 구분하였지, 이런 걸로 내겠다라는 주제가 있는 거고, 생시몽의 비서로서 3단계 법칙을 이어받았다라고 나왔어요. 학자들이 나왔을 때 무슨 법칙이라는 제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그냥 암기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암기가 안 된 거 몇 개 없을 거예요. 같이 수업을 쫓아오신 분들은 어떤 학자들의 법칙이라고 제시된 것들에서 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외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되는 x에 대해서 그 다음 변화되는 y가 있는 것들이지. 그렇지? 그럼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니?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역이잖아. 사역에서 법칙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진화론자고 이 진화와 관련된 어떤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사상은 신학적 그리고 이것 그 다음에 이것 단계를 거쳐서 진보한다. 즉 여기는 인간이고요. 엄밀하게는 인간의 지식이죠. 인간의 지식이 진보하게 되면 뭐가 진보한다? 사회가 진보한다. 네, 이런 게 딱 나왔으면은 기본의 틀이 되는 이쪽에 독립변수가 더 중요해요. 그 독립변수가 나온 거잖아. 신학적,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실증적. 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됨으로써 인간 사회도 변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비되는 사회가 있겠네. 그렇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출제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해요. 근데 이게 건드렸어. 이제 이미 문제 출제가 됐으면은 그럼 이것에 따라서 어떤 사회가 나타나니? 라는 것을 묻겠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 놓으시고 표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는 이거구나.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게 아마 책들에 정리된 건 주체,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호하시면은 꽁트에 대해서 내가 이 법칙, 꽁트의 사회 발전의 법칙을 알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을만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는 거고, 사회와 인간의 사상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지식이라고 했는데 지식 또는 사상이라고 낼 수도 있겠네. 이런 거 보고 진보했다. 또는 그는 사회학에서 이제 방법이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 어떻게 이런 걸 분석해요? 라고 하니까 수단에 대해서 나와 있네. 수단에 대해서 나오니까 관찰, 비교, 그렇지, 실험, 그 다음에 역사적 분석 또한 증시했다. 역사적 분석은 그전과의 비교에 대해서 들어가긴 겁니다만 그래도 뭐 교수님이 쓰신 글이니까 받아서 이렇게 써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이렇게 된다. 들어갈 만하죠. 여기서 보면은 관찰, 비교, 실험, 역사적 분석인데 어떤 법칙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썼었던 방법이 아니라 이걸 강조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납법. 그래서 뒤로 이제 실험지나 이렇게 입니다만 베이컨이 썼었던 방식들로 어떤 지식을 얻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베이컨이 과학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베이컨이 과학에 영향을 많이 줘서 어떤 실험적 지식이 많이 나오고 과학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뭉트를 한 거지. 오씨, 우리도 그거 가져와서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서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회학 내 사회 정학 연구와 사회 통합 연구.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연구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어. 분류를 해봤는데 이게 정학이 있고 동학이 있어. 연구 대상은 사회고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됐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기보다는 여기 있네. 이 한자에 대해서 의미를 알면 되겠네. 그치? 정학이라고 한다면 정지, 멈춰있다라고 하는 거. 멈춰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볼 것이냐. 지금 멈춰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일종의 질서. 이거는 이제 꽁트가 얘기한 거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일종의 체계를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정학이겠지. 그럼 동학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거네. 움직여. 질서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또 다른 질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변동. 우선 이제 눈앞에 먼저 관찰되는 건 질서가 아니에요. 눈앞에 먼저 관찰되는 거는 뭐냐면 변화일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갖고 이제 처음에 봤었고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꽁트의 사고방식은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 커다란 변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변화 후의 모습과 변화 전의 모습이 있겠네. 그 변화 후와 변화 전의 모습이 정학이고 그 변화 과정이 동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고 정학과 동학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사이에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성격이 나오네. 이 정학 같은 경우는 무슨 성격? 보수적 성격. 이거 무슨 성격? 진보적 성격.
그 기출 때도 이런 짓을 했었는데 학자들 연구할 때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우리 기출을 분석한다 그러잖아. 이게 분석이야 이게. 분석하고 있잖아. 그지? 막 뜯어가지고 막 단어나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유럽의 전통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의 쇠퇴가 사회적 이기를 창출하고 있었다. 힘을 잃어버린 게 있네요. 이 당시에 이제 사회를 힘을 잃는 게 종교나 전통. 이것도 캐치가 되는 게 있네. 그지? 종교나 전통에 대해 캐치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사회적 이기를 창출하고 해서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증지. 예, 알 수가 있네요. 이게 맞았네. 왜냐하면 실증이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실증지를 통해 사회개혁 전제가 되면서 합의를 제거하는 윤리적, 지적, 개혁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변화에 대한 성격을 했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윤리적, 그리고 지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전과는 다른 어떤 도덕적 가치가 추구가 됐겠고, 그전과는 다른 지식이 추구가 됐겠지. 지식은 되게 쉽네. 지식은 되게 쉬운 이유가 여기 실증이 나와 있으니까. 실증적 지식이네, 그지? 실제 증명이 되고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과학주의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에서 뒤에 나와 있는 합리적 나왔네요. 합리도 여기다 쓰면 되겠네. 그렇지? 과학 지식.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유기체 사회 거리를 단단하게 필연적으로 에타의 감정. 그래서 이 과학과 합리를 통해서 이제 도출된 게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에타, 사랑. 누구를? 타인들, you guys. 모든 사람이 사랑하자, 에타입니다. 끝. 꽁투 다 한 거예요? 예, 꽁투 다 해서 지금 뭐 여기서 더 이상 없을 거고요. 이 안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예, 꽁트를 갖고 이렇게 단독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섞여서 나왔는데 이중의 개념으로 출제하니까 정리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낌. 이제 더 볼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꽁트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안 보시면 돼요. 예. 그럼 모의고사에서 한 번 더 만나겠지? 내가 낼 테니까. 그지? 꽁트 했고요. 2번 갑니다. 예, 초반에 이렇게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많고요. 뒤로 가면 이제 학자를 반복돼가지고 그때는 많이 안 써요. 예, 이렇게 분석 안 해. 예. 자, 2번 보시면은 A 누구야? 전통사회의 결합 형태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된 사회적 사실에 사회적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디르켄 피싱 왔어요. 좋아요. 예, 디르켄 같아.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평가원이 문제를 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학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변동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거 아직 핵심 목표는 그거여야 돼. 그거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임용이다 보니까 이제 굳어버리다 보니까 이 파트만큼 학자가 누군지 아는 게 좀 중요하긴 해. 원칙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A학자라고 했는데 그냥 지문상에서 나와 있는 걸 쓰시면 되지 꼭 A학자 말한 걸 쓰려고 애쓰지 않는데 이쪽 파트만 좀 중요하죠. 자, 사회적 사실 바로 이것의 증가 혹은 인구 증가 및 집중 형상. 예, 인구 증가 및 집중 형상과 비슷한 위기에 있는 것을 찾아라네. 여기서 이제 사회적 사실로 쓴 게 인구 증가나 인구 밀집이죠. 그렇지. 요걸 이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갖고 또 요거만큼 이제 중요하게 보는 사회적 사실이 하나 있네. 근데 이것은 자원량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지만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서라고 나왔어요. 자, 인구 밀도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인구 밀도가 증가한다 뒤에 나왔어요. 뒤에 나왔으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상호작용을 뜻하는 거다. 나 꼭 국어 선생 같아. 근데 진짜 이렇게 나와요. 예, 국어 이렇게 하잖아. 그 대칭되는 거 이제 비교항, 상호항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인구 밀집에 대칭되는 게, 왜냐면 우리는 이 개념 빈칸을 줬을 때 평가원은 반드시 어떻게? 뒤쪽이나 앞쪽에서 이거에 대칭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니까 그게 핵심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구 밀집이 인구 밀도다라고 한다면 상호작용에 대칭되는 개념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 대칭되는 개념이 뭐? 동적 밀도. 그러니까 여기 인구 밀도니까 인구의 증가고 인구 밀도가 다른 거야. 동적 밀도는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 자체,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다른 행위들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것을 해야 되겠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요구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니은이 등장하게 되겠다.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런 의미네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부하가 걸리잖아. 많아졌어. 행동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그것도 많아졌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 아,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물론 문제 상황 우리가 배웠으니까 뭐 아는 이런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어떤 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니은을 이제 니은이 등장했다. 니은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보완적인 차이를 토대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 연대는 공동체에서 개인에게 처치를 돌리는 것과 동시에 한 사회 이것 결성해진 공통의 신앙 가치. 자, 니은부터 보시죠. 니은은 뭐냐면 상호보완적 차이를 토대로 구축됐대. 상호 보완적인 차이를 구축이라고 썼어? 이러면 표현이 잘못됐죠. 상호 보완적으로서 서로의 차이를 메꾸는 정도가 맞겠지. 이건 조금 잘못됐네요. 표현 자체가. 그렇지?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거기서 표현이 좀 그렇게 된 걸 그냥 제대로 연결 안 한 거네. 예, 분업이죠. 그러니까 이 분업인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동적 밀도의 증가가 한다라는 것은 이거 내가 다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다 보니까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요구는. 요구는 무슨 요구? 내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분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지금 나타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유기적 연대는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초점을 돌린 것과 동시에, 자, 나왔어요. 자, 유기적 연대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관찰의 대상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유기적 연대가 공동체를 관찰해도 충분히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 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걸 봤더니 해결이 안 되더래. 해결이 안 되니까 개인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지. 그 발생한 원인이 뭐? 분업이지. 이전에는 분업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분업이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간 추구하는 것과 만드는 것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적 밀도가 증가하네. 동적 밀도가 증가하는 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간의 물건이 이렇게 교환되는데 우리는 이제 법에서 그걸 배웠죠. 계약이죠. 그렇죠? 서로 간의 자율적인 계약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계약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사고 치는 놈들도 있고, 그렇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만을 하기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게 되지. 여전히 예전에 사회에서 봤었던 공동체의 믿음으로서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의 미꾸라지처럼 꼭 사고 치는 놈들도 발생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논의한 동시에 한 사회 이것을 그렇죠. 어그러지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예전처럼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여기서 집합 의식이 요구되더라. 이전에 이제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집합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변화된 차이를 잡을 수 있는 집합 의식이 요구되더라. 이 집합 의식은 뒤에 있잖아. 결속력을 제공하는 공통의 신념과 가치. 정의 나왔지? 다시 집합 의식을 말하면 공통의 신념과 가치인데 이 공통의 신념과 가치는 바로 뭐 서로에게 결속력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함께 똘똘 뭉치자는 신념을 주는 관점. 이라는 게 바로 이 대표적인 집합의식이죠. 그러니까 결속력을 주는 집합의식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 민족주의 같은 거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자, 2번 했고요. 3번. 네, 조지 리처 맥도날드.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옵니다. 예. 예언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가 이제 출제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걸 건드리는 게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요거 냈을 때 그러니까 잘했다 소리 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무난하고 물어볼 만하고 지금 아이들에게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출제 가치가 있습니다. 3번 리처의 맥도날드화라고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합리화인데 어디에 일어나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합리화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냐면 막 이걸 막 뜯어발기고 막 이해하려고 막 애쓰고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 이제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거는 배버의 합리화나 합리성에 대한 개념일 거고요. 요 파트는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아, 저지 리처가 이걸 이렇게 봤구나라고 하게 되면서 단순 암기로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암기하다 보면요, 아 무슨 얘기 하려는 또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리처 맥도날드한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나왔어.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주요 구성 요소가 있다는데 5가지로 제가 안 써놓고 아마 4가지로 썼을 거예요. 네, 4가지로 썼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5가지입니다. 네, 끝으로가 있을 거예요. 4가지라고 지금 질문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5가지. 요소. 이 맥도날드가 맥도날드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도날드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봐서는 안 느껴져요. 맥도날드에서 일해보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이게 거기 일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또 소비자를 대우하는 거에서 그 시스템 자체에서 느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합리하기 때문에. 뭐가 떠올라? 이거부터 떠올라야지. 효율성. 그래서 맨 처음에 효율성인데 여러분이 읽어보고 할 거는 실제 이제 배버의 효율성하고 의미가 약간씩 뭔가 배가 돼 있거나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걸 읽어보셔야 돼. 효율성. 조직구조의 정원과 고객 간 상호적 여러 층에서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기 위하여 노력함에 의한 관료주의적 원칙이다. 자, 목적을 위한 관료적 성격을 이제 효율성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외우면서 지금 이거는 조지 리처 책이에요. 조지 리처 책이 나와 있는 맥도날드에 나와 있는 거에서 한 거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산 가능성. 이거 뒤에 계산 가능성에 뒤에 보면 통제도 있고 또는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무슨 다른 거 이제 그 성격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측 가능성 같은 것도 있거든요. 달라요. 이거는 이거 계산이야, 계산. 계산이니까 이거 정량화예요. 패티는 몇 그램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정해진 양들을 딱 넣는다는데 정말 맥도날드는 패티는 몇 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지키고 있을까? 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 게 이 맥도날드 안에 이게 정량화 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토마토 커팅이 정확하게 기계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좀 신뢰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를 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거기 양배추 들어가잖아. 양배추에 몇 조각인지 그램인지 이게 정확하게 안 하면 또 줄기 파트도 다르고 좀 깐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계산 가능성 정해. 그래도 그거 이상 넣어주면 우리가 불만이 없겠지. 예. 자, 그다음에 셋째입니다. 셋째는 기억으로 나와 있죠. 식품 매장 디자인 종업원과 고객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한 번 더 설명 나와요. 빈칸이니까. 고객들의 환경과 시간에 무관하게 매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다라는 거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할 행위를 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여기 답이니까 이게 무슨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아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가능성이 이제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합리성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걸 좀 쪼개놨지? 맥도날드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넷째도 네모네. 넷째도 니은인데 니은은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맥도날드에 쓰이는 기계들은 저지시간 지시하여 정원의 작업 속도를 결정하고 균일한 상품을 만들고 고객이 원하는 조리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통제되네요. 그치? 어떤 인간의 의지 반영이 힘들어지게 되네요. 그치? 즉 인간의 의지 반영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해서 인간의 의지를 집어넣지 않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통제입니다. 그러니 기계적으로 통제된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옛날에 친구가 이제 학교 앞에서 맥도날드 알바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야, 니네 온다 그래도 뭐 더는 못 주고 감자튀김은 많이 줄 수 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기계가 통제하는 게 자기가 펄 수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완전히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한다는데 그 말이 되게 그 뭐지? 아싸 뭐 가야 된다는 것보다 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래도 뭐라도 챙겨주겠다 이런 게 고맙게 들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 끝으로 리처는 어떤 면에서 이처는 유일한 합리화에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네 가지 속성이 되는데 이 네 가지 속성이 주는 일종의 부메랑이지. 호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 해야 될 것,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가라는 것은 이득이 되는 대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득에 의한 의무지. 그렇지? 권리에 대한 의무지. 그래서 이러한 대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뭐라고 나왔냐면 합리적 체계가 만드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마지막 요소로 제시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걸 미리 씁니다. 바로 맥도날드와에 대해서 이 니처가 설명했었던 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는 이제 저 배웠잖아. 그 합리화의 역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가는 바로 위에 있는 합리성이 가져오는 비합리성이라는 표현으로 리처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의 역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뭐 이제 세우리라든지 강철 외피라든지 이래 썼었던 거 베버라든지 또는 이제 파슨즈가 썼었던 표현입니다만 어떤 학자가 뭘 썼냐라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안 묻고요. 여기서 지금 이 말이 현대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합리성의 비합리,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리처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맥도날드가 책을 썼다 그랬잖아. 요것만 쓰고 끝냈겠냐고. 나 봅니다. 지금처럼 리처가 얘기했어요. 일종의 관료제 이념형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일종의 비인간하죠. 몰인격성이죠. 인간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나 보시면은 종업원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생산화에서 비좁은 환경에서 매장의 숨가쁜 속도 안에서 기계처럼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서 한 이제 그 버거킹 알바가 점심시간 일할 때 쓰는데 자기가 이제 기계가 된 느낌이다.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간대요. 후두둑 하면 기계처럼 이렇게 하면. 근데 관찰하는 사람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쁘게 막 1번부터 12번까지 쭉 쓰게 되면 순서대로 이것을 막 기계처럼 꺼내고 어렸을 때 여러분 해봤겠지만 타이쿤 게임들 있잖아. 막 굽고 뭐 하고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진짜 현실상으로 일어나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 인간적으로 내가 쉬어야 된다. 한숨을 쉬거나 무슨 뭐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리듬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리처가 지적한 관료제 이념형이자 또 다른 문제점, 현대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뭐 비인간화를 이제 리처는 제일 강조했습니다. 어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계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처럼 그냥 삶이 강요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예시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예시를 들고 여행 얘기 들었어요.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중국인이랑 이제 동양에서 이제 그 자기네 나라에 놀러 오는 사람, 미국에 놀러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뭘 어디를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앞에 있는 기술을 따라서 이제 우르르 이동하고 막 가게 되어버렸어. 몇 분 드립니다. 딱 하면 거기 사진 찍고 정해진 라인대로 가게 되는 게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즐기기 위한 여행인가? 라고 했었을 때 짜여진 시스템화에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억지로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한 듯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인간의 사례로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 리처였고요. 리처에 따른 학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현대사회학 대신해서 이 사람을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했고요. 그 다음은 몇 번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제 이념형 문제가 많은데 그 이념형은 항상 나오니까 많이 냈죠. 예. 그래서 이념형이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예. 배버. 이건 이념형 아닌가? 예, 이념형 처음에 있네요. 이념형인데 배버 이념형 써놓으면 그냥 이념형이 띡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념형에 의거해서 배버가 어떤 개념을 꺼냈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현실에 대한 모사나 가설적 상태가 아니라 현실의 일면을 강조한 것이다. 자, 그러면 말대로 하자면 이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걸 얘기보다는 여기 점이 있네? 이것을 강조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상적 상태도 아니고 이 현실 그 자체도 절대 아니고 그 현실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딱 너무 딱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서장훈을 처음 보면 뭐가 보일까? 키가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 엄청난 키 큼이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서장훈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서장훈은 키가 눈앞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면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서장훈이라는 사람은 키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이념형의 특징이에요. 현실의 일면을 강조한 거. 배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념형은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 독특한 특성.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가냐면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가정하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꺼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특성을 가져서 이걸 특성 A라고 해볼게. 그 A라고 해보면은 이념형을 활용한다는 건 다시 이 A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이걸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뭐 해보는 거야? 비교해 보는 거지. 비교해 보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걸 찾아내는 게 이념형적 연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특성 가정하는 A를 꺼내기 위해서 이 배보가 나와야 되는 조건, 이게 중요하죠.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 논리적 일관성. 요거 중요하고요. 요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념형을 이제 강조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배보고 그 다음에 누가 슈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슈츠가 2차적 구서 이념형을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구성하여 자본주의와의 연계성을 밝혀내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는 가톨릭 구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신교가 있는데 이 신교와 구교에 대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라는 거지. 이 구교나 신교나 공통적인 거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원 예정설 칼뱅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거에서 칼뱅은 구원 예정설이라는 건 공통적이다.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직업에 대한 얘기. 직업 소명이죠. 이 직업도 소명인가? 이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의 부르심, 신이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의 명령인데 신이 정한 것. 무엇이? 직업이. 그러니까 구교는 신이 정한 것과 상관없이 안식일이 되면 전부 교회에 와서 이제 그거 하고 속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원죄에 따라 이제 죄를 없애야 되는데 노동 자체도 신께서 내리신 우리의 원죄의 속죄가 맞고 신께서 내리신 게 이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주말에 교회 못 가고 하나님 못 모시고 있더라 하나님은 그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신교예요. 그러니까 신교는 구교에 비해서 여러분 형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뭐한 거? 유연하지. 이 유연하게 된 게 뭐냐면 이런 직업 소명설 칼뱅에서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충돌이 있었어요. 칼뱅파와 그 전에 그가 이제 이게 종교 전쟁이야. 루터 칼뱅 해가지고 나섰던 이 종교 개혁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죠. 이거 왜 내요? 사회학인데. 나왔으니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으니까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조금만 추가하자면 이러한 조급 소명설에 의해서 이 당시 청교도죠. 이 신교죠. 이 신교인데 이 청교도 윤리가 있습니다. 청교도 윤리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이거고 이 청교도 윤리가 근면, 성실, 청빈, 금욕 이 정도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살라고.
그 어떻게 신께서 내리신 직업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책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금욕하고 청빈하게 살아라. 이게 지금 무엇을 가져왔대? 알겠습니다. 예스라고 해가지고 이 결과가 뭐가 가져왔냐면 이 부의 증진이에요.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어서 알고 봤더니 근면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금욕 욕심 안 부리고 사욕 안 부리게 되면 이게 부의 증진이 된 거지. 이 부의 증진이 뭘 가지고 된 거야? 자본주의의 태동이 되게 됐다라고 본 거.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청교도일가 자본주의 태동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게 누구의 입장? 이게 베버의 입장이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윤리와 같은 정신적 영역이 무엇을 가져온다? 사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를 이걸로 증명을 해결한 게 베버의 업적. 요거 나왔죠. 요걸 이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요걸 기억을 하시고, 이건 전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본주의 연계성이 있었다. 이념형은 현실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이 확립하고자 하는 연속체상의 양극단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거 이거 너무 심한데, 현실 단순화지면 양극단을 구체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게 중간을 딱 제시한다라는 것은 어떤 속성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죠. 어느 쪽이 더 가깝냐. 보수하고 진보라는 것을 상정을 해서 집어넣은 다음 어느 쪽이 더 유사한가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념형은 구성상 한계점을 가진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구성상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논리적 일관성에 대해서 안 건드릴 거야. 이건 안 건드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베버 이념형 연구가 연구자가 하는 거죠. 연구자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개입과 관련된 성격들이 등장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베커가 지적한 게 뭐냐면 이게 베커가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만약에 이념형을 비판한다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념형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주관적이죠. 근데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슈츠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념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중에 논리적 인간성과 주관적 해석이란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관성이라는 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스스로의 의도가 들어간,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의적일 수 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면을 보내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베커가 얘기한 건데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면을 갖고 골라서 강조해서 필요한 특성을 찾아내기 때문에 연구자가 봤을 때 그 관점에 따라서 강조할 수 있는 특성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성 규칙의 부재라는 표현을 베커가 이야기합니다. 이념형을 어떤 걸 설정하고 한다라는 거에서 구성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거. 솔직히 위에 있는 이념형이 무엇이고 이걸 쓰고 찾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못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념형에 대해서 이제 이념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무엇인가 하고 베커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학자는 이러한 면에서 비판했다 그래서 줄줄줄줄 얘기가 나오면 그 내용에 맞춰서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시면 답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걸 가져온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 5번. 예, 배번이에요 또. 자, 배번은 그래서 이러한 이념형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했더니 이념형 한 거야. 이념형을 해서 이 지배 이념형을 본 거지. 이 지배 이념형을 한번 찾아보자. 첫째, 지배의 속성을 봤더니 규칙이 가지고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 법에 합치한다. 법치주의지. 법적인 또는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합리적 지배에 대한 거죠.
사실은 현대사회의 지배가 전부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는 게 맞지, 출제를. 근데 워낙 이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걸 물어봤어요. 자, 법에 따라 지명된 수장의 정당성에 관한 신념에 근거한다. 합법성도 있고 이러한 절차나 규칙에 따라서 선정된 지배자의 정당성이라고 나왔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둘째는 이건데 이거는 신성성에 의해서 권위를 받는데요. 신이 부여한대. 오. 신이 부여하고 이 권위를 부여하면서 사람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부여한다. 신성성에 의해서 이제 선택된 자. 이거는 신이 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어떤 전통적 권위에 대한 지배로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웅성, 모범성이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는 영웅성, 모범성에다가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이 주변인들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동의하고 자시고가 아니야. 그냥 수용하는 거고 닥치고 하는 거야. 동의 안 해도 앞에서는 고개 쓰게 되고 큰일 나는 거니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카리스마. 그러면 이런 게 있겠지. 이 사람의 영성과 모범성에 동의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변질되고 이러한 영성과 모범성의 생기를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전통의 신성성 같은 경우 한번 선택된 천자,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터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쭉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규칙, 합법적 지배와 전통적 지배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그 주체들이 권위를 얻는 근원이 다르다. 답이 앞에 나와 있네요. 권위를 얻는 근원이 뭐? 전통이고 요건 권위를 얻는 근원이 뭐? 규칙이고. 근원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지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무엇이? 권위가 나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지. 그런 거고 배번은 이 모두가 리을이며 역사적 현실에서도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다 매우 드물다고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념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배들 봤었을 때 이 지배 유형이야 라고 얘기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배번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념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유형을 섞어서 이런 특성도 있고 저런 특성도 있어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베버의 말이었죠. 그래서 이념형을 활용했었을 때 꼭 이념형에 맞는 것을 찾아라가 베버의 말은 아니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갈게요. 5문제 정도 했고 다음번에 조금 더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죠.